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을 해보고 또 대안까지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죠.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부터 북한 당국이 좀 좋은 소식을 주면 좋을 텐데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지난 1월 5일 그리고 11일 이렇게 두 차례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5일에는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예.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1일에는 아주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라든가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에는 같은 곳에서 네. 같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자. 정확한 것은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 나오면 또 전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뭐 연초부터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하고 있는데 네네. 목적을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 당국은 네. 지금 현재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하에 이런 과제 하에 지속적으로 사실 무기 개발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략 무기 개발이 목적이라고 보이고요. 그 전략 무기라는 게 여러 가지인데 네. 그 중에 이번에 실험을 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북한 당국도 스스로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예. 활공 비행 기술 그리고 연료 엠프라 기술 이런 걸 검증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전략무기 개발을 네. 위한 기술 실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지금 이 활공 비행 기술, 연료 엠프라 기술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뭔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극초음속 예.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네. 발사를 이렇게 해서 목표물까지 갈 때 예. 궤도가 매우 단조롭습니다. 포물선을 이렇게 긋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이 미사일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상대편에서 그 미사일이 오는 궤도를 계산해서 그걸 맞춰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측 요격이죠. 가능하네요. 네. 요격이 비교적 쉬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수직으로 100m를 높이 일단 쏘아 올립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으로는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리꽂는 건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 내려 떨어뜨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대기와 마찰이 생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냥 포물선을 긋고 목표물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예.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활공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연처럼 이 대기의 바람을 네네. 타고 휘 꺾어지기도 세상에. 하고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한 포물선을 그르면서 명중 목표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활공을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휘었다가 또는 좌우로 휘었다가 활공을 하면서 목표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이 요격이 좀 힘드네요. 어려운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활공 비행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이번에 좀 더 다듬겠다는 것이고요. 예. 연료 엠프라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주요 미사일의 대부분의 연료가 네. 액체 연료입니다. 예. 그래서 액체를 오랫동안 미사일 여기다 넣어둘 수가 없으니까 발사 직전에 액체를 며칠 동안 넣어요. 네. 그리고 그걸 채워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 약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연료 넣기 시작하면 저거 쏘겠구나 금방 알게 돼요. 이것도 역시 그런 그래서 면이. 사실은 예. 이 고체 연료를 쓰는 것이 더 좋거든요. 고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고체 연료는 차로 실어다가 그냥 딱 네. 장착하고 발사하거나 아니면 미리 거기다가 네.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놓아도 그냥 오랫동안 써도 큰 문제 없이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발사할 수 있을지를 액체 연료는 사전에 좀 쉽게 할 수 있고 고체 연료는 그게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연료 엠프라라는 것은 아직 고체 연료 기술은 없어. 근데 액체로 이걸 빨리빨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끔 쏘려면 앰플이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봉지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투명한 이 속에 액체를 미리 넣어놓고 밀봉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고체는 아니지만 고체처럼 쓸 수가 있어요. 밀봉된 액체 연료는 미리 넣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길면 20년까지도 미사일에다가 미리 넣어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번에 연료 앰프라 기술을 통해서 조금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실험을 했다고 봐야죠. 굉장히 고도의 기술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을 계속 실험하고 또 전략 무기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좀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네. 새해부터 이걸 좀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은데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데 그럼 새해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북한 당국이 예.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2021년 1월에 열었는데 이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예, 5년 동안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먹고 예. 살겠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같이 발표를 했냐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도 동시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5개년 개발 계획에 따라서 2021년 1년차 했고 구체적인 과업을 예. 실행해 왔고 2022년은 이제 2년차 2년 그 차.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과업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작년과 올해 네. 북한 당국이 이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음.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위한 시험 발사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에 1월 5일 날 전략군 최고사령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었죠. 예. 자강도에 있는 성간 그다음에 전천 룡림군을 갱도로 지하로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달을 했어요. 아. 룡림은 시험 발사를 진행한 곳이고요. 네. 이번에 미사일 쏜 곳입니다. 그리고 전천은 그 운용 부대가 주둔한 지역이고 성간은 기술 발사 연대가 배치된 곳인데 이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있어요. 보이게 하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 한쪽에서는 시험도 하고 네. 또 그 시험을 하는 다양한 부대라든가 시설들을 지하로 만드는. 아. 그러니까 전략무기 개발을 위해서 음. 올 새해부터 그냥 엄청나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 경제 개발은 지지부진했는데 이런 쪽은 또 열심히 역점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네네. 기존 무기보다는 훨씬 뛰어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미사일이길래 개발을 이렇게 그렇죠. 열을 올릴까요? 지금 극초음속 무기라는 것이 이제 전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엄청 빠르다고 볼 수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있겠네요. 활공할 수도 있게 예. 지금 개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레이더의 포착이라든가 요격이 어려운 그런 기술적 장점도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전략무기 부분 최우선 5대 과업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5대 과업의 그중에 하나인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열심히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이것이 실제로 개발이 돼서 실전에 배치됐을 때에는 꽤 북한 당국으로서는 자신감 있는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된 이 최우선 5대 과업이 또 뭔지 좀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2021년 예. 1월 8차 당대회 때 5가지 과업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하겠다. 5년 내에. 노골적이네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정거리가 15,000km 되는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 이 너무 거리가 멀면 정확하게 목표를 네.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명중률을 높이겠다. 명중률 높이겠다. 그러니까 15,000km짜리 미사일은 명중률을 네. 높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 미국 정도까지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그 극초음속이 나옵니다. 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 바로 이 세 번째 해당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수중 그리고 지상에서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켓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육상에서만 쏘는 게 네. 아니라 수중이나 뭐 지상이나 가리지 않고 다 쏠 수 있는 이런 것이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핵 잠수함에서 또는 물 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바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겠다. 이렇게 5가지를 지금 5대 과업으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중에 지금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5가지 과업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 먼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사실 무기 개발 계속했을 거잖아요. 네네.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로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네.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극초음 미사일이라든가 주로 미사일 시험을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미사일 얘기를. 그래서 예. 1월 달에 평북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미사일 1발, 순항 미사일 2발이네요. 2발 네. 발사했고요. 3월 달에는 2번 했습니다. 평남 온천, 함남 함주에서 서해상, 동해상으로 각각 미사일을 2발씩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9월 11일 날, 9월 15일 날 평남에서 동해상으로 또 순항 미사일. 이번에는 기차에서 발사하기도 했었어요.
9월 참. 15일 건. 그리고 9월 네. 28일 거. 이게 지금 이번에 똑같이 쏜 네. 극초음 미사일. 9월 28일 날 1차 발사를 했고 이번 1월 5일 날 2차 발사를 한 셈이죠. 예. 그리고 9월 30일 날은 신형 음. 반항공 미사일.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올 때는 그 비행기를 향해서 쏘는 미사일. 이렇게 해서 9월 달에는 벌써 4번 미사일 그러게요. 발사 시험을 했고요. 눈에 띕니다. 10월 달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네. 함경도 심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횟수만 따져 보면 한 8차례 이미 2021년에도 발사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굉장히 꾸준히 그러게요. 집중적으로 네. 지금 전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서 굉장히 꾸준히 전략적으로 이 전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이제 모두들 아실 텐데 그렇다면 좀 근원적인 이유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막 네. 전략무기를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처에 있는 한국 정부 그리고 그러니까요.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음. 모두 다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있는 맞아요. 것이죠. 이 가운데 네.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기도 하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면 음.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누구와 전쟁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네.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예전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이걸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 일본에서 이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냥 조선의 예. 자주권을 위해서 그냥 우리 영토와 영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군사무기 개발일 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제 지금 체제와 정권이 혹 누군가가 네. 군사적으로 여기를 쳐들어올 경우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궁금해지는 게 전략 무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 뭐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게 방어가 될까요? 다른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 네. 당국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예. 이런 나라로부터 정권과 체제를 지키겠다면서 그렇죠.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방어는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 두 가지 정도겠죠. 예.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비가 결국 좌우하게 그쵸. 되는데요. 미국 군사비가 한 1년에 7,700억, 7,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이 한 2,250억 달러 정도 돼요. 미국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도 3배가 그러게요. 많은데 네. 한국이 한 457억 달러 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15배, 16배 이렇게 지금 많은 거예요. 예. 북한은 과연 얼마일까? 궁금합니다. 북한이 한국의 절반이라고 네. 해도 200억 달러인데 예. 북한이 수출 잘 됐을 때도 1년에 20억 달러 음.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래요. 네. 근데 과연 7,700억 달러라고 하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이 막대한 군사비를 가진 미국과 일본이 9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네. 군사비 491억 달러. 아. 전 세계 10위인 한국이 457억 달러. 그러면 미국, 일본, 한국 연합군만 와도 북한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놓고 예. 싸울 수조차 없는 군사력 차이가 이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이 어떤 전략무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미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정부가 북한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맘먹으면 네. 전쟁은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이게 이제 미국의 순항미사일은 컴퓨터로 보면서 위치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위치에 도달하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의 미사일이에요. 네. 아마 북한 당국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분계선 근처에 수백만이 집결하고 장사정포를 딱 올려놓으면 바로 그 순간에 모두 미국의 순항미사일에 의해서 순식간에 격침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조차 아마 불가능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전쟁 전에 만약에 전쟁을 결심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네. 이른바 전술 핵무기인데요. 미사일인데요. 이 벙커버스터가 뭐냐면 김정은 비서가 지하 100m에 벙커를 두고 있다는 예. 그런 그 첩보가 있어요. 음. 근데 이 벙커버스터의 미사일은 최고 지도자의 지하 벙커를 땅속으로 한 100m까지 뚫고 아이고. 들어가서 폭발시키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결심한다 네. 전쟁을 그러면 이 미사일이 날아갈 겁니다. 아. 그래서 미사일의 위력도 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배나 돼요. 그럼에도 사상자는 100명 미만이에요. 워낙 정확하게 쏘기 때문에 거의 사람 안 죽이고도 김정은 최고 지도자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전략무기를 개발해도 승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과 네. 체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정말 뭐 소름이 끼쳐요. 절대 네. 전쟁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도 근데 지금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체제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북한 당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제안하실 말씀까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네. 북한 체제와 정권의 적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사실 북한을 정말 적이라고 여기고 정말 군사적으로라도 저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다고 네.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수십 년 전에 이미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네. 당국은 북한 정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네. 싶은 생각도 사실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관심 갖는 이유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을 만든다니까 왜 그럴까? 그리고 그건 그렇구나. 만들지 말라. 예.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격할 의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는 네.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적은 미국과 국제사회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에 있습니다. 저는 자국의 인민이 가장 크게 북한 체제와 정권을 예. 위협할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북한 정부가 인민을 먹여 살 수 없다면 또는 인민의 권리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억누른다면 네. 인민이 저항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사실 북한 체제와 정권의 가장 큰 위협이죠. 이것을 북한 당국도 저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당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략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체제와 정권을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교적 노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훨씬 함색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에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자주국방력은 있어야 되니까 군사 비용은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도 좋다고 봅니다. 군대 수도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비용을 경제 개발에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길이다. 왜냐? 지금 전 세계에서 보통 일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나라 전체 경제력의 2.5%에서 3%를 군사비로 씁니다. 근데 북한만 유일하게 25%에서 30%를 군사비로 써요. 이래서 인민들이 굶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10분의 1로 그러니까 3%나 2.5%로 줄이고 저는 경제개발에 열을 올린다면 아마 쳐들어갈 나라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이런 식의 군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옳은 말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북한 당국을 지키는 건 인민들이고 인민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야 북한 당국이 더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북한에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